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좀 꼭 들으시기 바랄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 사회가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를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산다. 뭐, 다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그 거품을 확 빼버릴게요. 데이터별로. 팩트로 얘기할게요. 통계청에 있는 거하고 현실적인 수치를 좀 감안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나와 있죠. 통계에서 얘기하는 가구당 순자산의 진짜 의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민 관련 썰 나왔잖아요. 썰 얘기하다가 서민들의 평균 자산 얘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자산이 뭐 5억이다. 아니면 4.8억이다. 예. 아니면 순자산이 뭐 이렇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평균 자산보다 순자산이 중요해요. 평균 자산보다 순자산이 중요해요.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은 뭐냐 하면 부채나 어떤 마이너스 되는 걸 싹 다 뺀 알맹이만 남은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산이라는 것들은 알맹이라 해야 돼. 알맹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알맹이가 어떤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 제대로 통계에 나온 걸 가지고. 자, 제가 이걸 통계로 얘기할게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요, 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가장 최근 게 작년 거라 가시면 돼요.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최신 자료는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그게 2021년이죠. 왜 2021년이 될 수밖에 없냐? 원래 통계라는 게 1년을 다 마감 찍고 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아직 2022년 안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26일 남았습니다. 26일 남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계청에서 2022년 자료를 완전히 취합을 해서 집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매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최신 자료는 작년입니다. 2021년.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장 최근 거, 작년 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실질 순자산,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실질 순자산은 얼마냐면, 자, 2021년 통계청 기준 실질 순자산 얼마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4억입니다. 작년 4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뭐 대출, 누구한테 빌린 거 다 빼고 그냥 알맹이가 4억이에요. 그럼 이거만 보면 4억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억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 4억에서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순자산에 보면 금융자산이 있고 실질자산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순자산을 기준을 잡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금융자산은 주식, 예적금, 요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물 자산은 뭐냐 하면 자동차하고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또 빼기가 있어. 자, 부채를 빼면 돼. 부채. 일단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그냥 뭐 요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포함할 게 있는데, 주무시고요. 요거 말고도 포함할 게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돼. 뭐 아까 퇴직연금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일단
큰 굵직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합치고 여기서 이제 부채 같은 거 빼겠죠. 부채 마이너스 되는 것들, 뭐 은행에 돈 줘야 되는 것들, 아니면 뭐 이금융권에 빌린 것도 빼야겠죠. 요걸 뺀 알맹이 남은 거예요. 순자산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순자산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 자, 여기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이 1억 1000밖에 안 돼요.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실물자산은,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3억 8900이야. 3억 8천.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2021년이 이렇게 되고 2017년 볼까요? 부동산 거품이 빠졌던 시절. 부동산 거품이 빠졌던 시절은요. 이때는 3억 2천이 실질 자산이었고 3억 2천이었고 이때는 2억 8천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부동산이 이렇게 쭉쭉 올라갔잖아.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요. 거의 한 75%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부동산은 어떻대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머리가 좀 빠개신 분이 계시네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이런 분들 뭐 듣고 하는 거야? 예, 저분 주무시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 저런 분들. 진짜 이런 분들 보면 항상 그 선생님이 적어주고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거 안 보고 있다가 딴 거 하고 있다가 엉뚱한 거 공부해가지고 빵점 나온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사시던가 뭐 알아서 하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 통계청에서 말하는 최근 기준은 어디까지나 작년이고 올해는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폭락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 통계청 기준은 작년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1년 상간에 지금 뭐 그 금융권하고 이 부동산 시장 완전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요동 많이 쳤잖아요. 내년에도 요동 많이 칠 거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뉴스에서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 게 아니라고.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 올해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올해 안 끝났다고 하지. 작년 거 얘기하는 거야, 작년 거. 아니면 여러분 못 믿겠으면 통계청에 검색해서 최근 거 찾아보세요. 2021년 거까지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왜 평균 자산을 왜 작년 거 기준으로 잡고 그걸 최근 거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었으니 폭삭 지방이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지방은 그렇게 많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올해 서울이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라갔어. 지방 올라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야 돼. 서울이 주저앉게 생겼어 지금. 연끌족의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애초에 지방은 연끌 하는 분들 비중이 적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뭐 올라봐야 크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이 훨씬 더 커. 왜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이거. 이 4억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실질 순자산은 4억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이야, 작년. 작년 그 부동산 거품이 완전 맥시멈 올랐을 때. 네, 맥시멈 올랐을 때 그때 얘기고, 올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올해는 올라간 게 아니라 완전 수직하강하고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은 낙차가 너무 심하잖아. 뭐 반토막 난 곳도 있고 반토막 근처까지 간 곳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금 더 많아지고. 그럼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 내가 봤을 땐 4억이 아니라 한 3억 5천 아래까지 떨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올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 일단 4억보다 무조건 미치예요. 무조건 미치고 올해 한번 생각해봐. 집값 얼마나 떨어져. 왜냐하면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순자산에서. 절대적인데 반토막 났다 생각해봐. 아까 제가 여기 보면 2021년 실물자산이 부동산이 3억 8천인데 여기서 반토막 나면 얼마 어떻게 돼? 1억 9천이죠. 그러면 3억 5천도 아니야. 3억대 초반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억대 초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거야. 통계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어느 시기의 기준을 잡았는지 이걸 보고 잡아요. 이걸 예상하고 잡아야 돼. 그리고 이 통계에서 어느 걸 비중을 잡고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더 낮다는 거야. 이 평균 자산은. 부동산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3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상간에 4억에서 한 3억대 초반대까지. 예, 3억대 초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부동산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심하다 보니 그 3억대 초반까지도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 통계를 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봐요. 통계는 감성을 넣으면 안 돼. 단위 0.01도 넣으면 안 돼. 말 그대로 수치야, 수치. 100% 객관화 한 수치라고. 숫자에 감성을 첨부하면 안 돼요. 써니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도 그게 있어. 이 가구당 순자산도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네, 중위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보시면 그 소득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이런 평균 소득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은요 이거 있잖아요. 순자산도 무조건 평균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거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 재벌 회장도 들어가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도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수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프로야구 선수도 들어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분들이 평균치를 엄청나게 많이 올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려요. 엄청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위 라인을 봐야 됩니다. 중위 라인. 중위 라인의 순자산을 봐야 돼요. 그걸 얼마나 될까? 중위 라인의 순자산은. 응? 얼마나 될까요? 자, 작년 기준 중위 라인은요. 중위 라인 순자산은 가구당 순자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통계는요.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기준을 보려면 내년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통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그 통계 수치는 그 앞전에 거예요. 그 최근 앞전에 거.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걸 쓸 수밖에 없어.
작년 거 기준 2억 218만원, 거의 2억이에요, 2억. 중위 라인. 그러니까 중위 라인은 뭐냐 하면 평균 딱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전체에서 딱 중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작년이야. 작년이 2억이었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 근데 이 가구당 중위 라인 분들도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4분의 3 수준.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너무 커요. 비대하게 커. 막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과 어떤 거는 내가 통장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이 많은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해놓은 상태라 보시면 돼.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2억 218만 원이라 하더라도 1억 5천은 다 부동산이겠죠. 근데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인데 제가 올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부동산 폭락했고 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올해는 이것보다 낮다는 거예요. 올해는. 네, 이것보다 더 낮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억대) 한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수치 같은 거 뻥튀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잡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 통계라는 게 좀 약간 뻥튀기가 심한 게 그런 거예요. 다 잡아넣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가늠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인 가늠치를 파악하려면 우리 보통 사람의 어떤 능력치와 생활 환경이나 주거 수준을 파악하려면 이 중위 라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득도 중위소득, 순자산도 중위 라인에 있는 자산.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의 순자산. 자, 서울 지역의 순자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순자산. 사람들의 순자산의 중위 라인도 자, 얼마냐 하면 자, 2억 7,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작년 기준이에요. 이것도 작년 기준. 그러니까 순자산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되는 거 다 빼고 정말 알맹이에 남는 거. 알맹이 나는. 그리고 여기서 더 함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구예요, 가구. 가구는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식구를 다 합쳐가지고 만든 자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걸 가구를 또 인당 얼마씩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커지긴 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어떤 주거 환경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 그럼 적어도 이 가구라고 하는 거는 못해도 3명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거 얼마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붕어 형 우리나라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거품이 심하다고 하죠. 괜히 막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아니 이거 여러분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야?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내가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아직 올해 거 아직 안 나왔어, 통계청에서.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2억, 자, 이것도 2억이라는 것도 작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작년 거. 부동산 거품이 맥시멈까지 차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집값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난 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위라인. 2억 7천? 2억 7천도 이것도 거품이잖아, 사실. 그 거품, 그 집값.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집값 확 떨어지면 2억 초반이나 2억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수도권이 폭이 낙차가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너무 심했어. 자고 일어나면 막 몇천만 원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작년, 재작년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뉴스도 봤잖아. 주변 사람들 봤잖아,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뭐, 이번에 집 샀는데, 몇 주 지났더니 1억이 올라와 있더라.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지고 집계했을 시점이 이거라고. 중위소득. 근데 이제 올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니까 분명히 만약에 2023년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올해 거 2022년 이 순자산가 중위소득을 뭐 통계청에서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매긴다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잘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믿더라고. 자, 이렇게 내가 데이터로 설명하니까 이젠 이해가 되시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에이, 붕어 형 또 에이, 괜히 뭐, 잘 사는데 시샘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괜히 막 우리 정쓰기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더 낮을 수 있어. 왠지 아세요? 이 통계청이라는 게 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통계라는 게 사실 완전히 100%까지 전범위하게 할 수 없어요.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빠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가구단 순자산도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그 가구의 기준을 벗어나면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자, 노숙자, 그리고 고시원 생활하는 사람들,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 보육원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빠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빠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통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범위하게, 광범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있거든. 그래서 그나마 통계청에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객관적이긴 해요. 객관적이긴 한데 정말 제대로 해버리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못 가졌다고, 내가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비싼 차 몬다고, 좋은 브랜드집 아파트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있잖아. 무조건 우러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거품이. 근데 사람들은 그 거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야,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 나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안 쓰고 뭐 안 입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도 좋은 거 잘 몰고 저 아파트 살고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생각보다 겉으로 있는 척 하면서 속은 굉장히 빈 깡통 같은 분들 많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진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 부동산 자산 부채 상태나 마이너스 상태 우리가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 데이터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뭐 붕어 형이 또 내피셜로 얘기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대입해봐. 데이터를 대입해보라고. 자, 진짜 순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평균 자산하고 순자산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평균은 부채가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 부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순자산은 부채를 완전히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통계청 2021년 통계청 검색해 보세요. 여기 나오면 4억 400만 원, 그 4억은 돈이 전체 전국 합쳐가지고 여기에 뭐 재벌, 총수, 운동선수, 연예인들, 그리고 땅 부자들, 건물주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 포함해서 4억이에요.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 중위소득은 2억, 거의 2억이죠. 그리고 서울의 중위라인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 뭐 지방보다 낫겠지만 그래봤자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 뭐 지방사나 서울사나 엄청나게 차이 날 것 같지만 거품을 쫙 빼버리면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서울에 잘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서울에 잘 산다고 해서 얼마나 잘 살까? 서울도 난 그렇게 생각해. 서울의 인구가 한 960만 명? 그 중에 잘 사는 사람 120, 130 있겠지. 근데 난 7, 800은 거의 크게 나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 6, 700만 정도는. 서울 이거 평균 수치도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뭐 강남이나 마영순 같은데 좀 좋은데 노년자 살고 있는 한 150만 명 이런 분들이 수치를 확 올리다 보니까 높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서울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잖아. 비싼데 거기에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껴 있다는 거예요. 순자산을 빼버리니까 얼마 안 되잖아. 순자산으로 이제 그 부채를 확 빼버리니까. 부채를 여기 집어 넣었으면 서울은 확 올라가겠죠. 서울이나 수도권은. 왜냐 대출 받은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채 같은 걸 확 빼고 알맹이만 나는 거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알맹이가 나와서 이 정도고 여기에 부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부채가. 갚아야 돼 빚 같은 거. 왜냐 부동산이 가장 핫할 때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신도시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실물자산 이쪽에 또 투자를 많이 했죠. 여기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겉으로만 봐가지고 우리나라 뭐 문제 없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정말 잘 살고 정말 내실이 튼튼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있잖아요. 겉으로 뭐 좋은 차 몬다. 뭐 아니면 좀 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 우노로 볼 필요가 없어. 지금은 가장 위기에 봉착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 이것저것 많이 거품 많이 벌려놓고 대출과 압박 받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세밀하게 봐야 돼. 세밀하게. 그냥 뉴스에서 이제 기사들이 얘기하는 기자들도 보면 약간 뻥튀기를 많이 하거든. 예. 뻥튀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평균 자산 5억이라 하면 그래도 뭐 대한민국 그래도 가진 거 많네. 응?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알맹이를 보기 전까지는. 항상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포장지 뜯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맨날 껍데기 포장지만 보다 보니까 기사 같은 것도 맨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 머리 글자만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 글자만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입해보고 보통 사람들은 어디까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 통계를 잡은 기준이 어디가 되는 건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통계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보고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지금 뭐 내 집 마련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뭐 마이너스 되는 거 안 벌리면 됩니다. 안 벌리면 돼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순자산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이 대한민국 부동산 지금 거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네, 꺼져가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시작. 작살나고 있잖아요. 작살나고 있지만 거래가 안 돼요. 작살나고 있어도 거래가 안 돼. 그러면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이란다. 올해 막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이런 중위소득이나 순자산 같은 매기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내후년도 높지 않고 내후후년도 높지 않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가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폼 잡고 뭐 비싼 거 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맹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순자산 알맹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자, 요 알맹이 키우셔야 돼, 알맹이. 자꾸 뭔가 내가, 못 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지르고 하지 마시고, 내실을 튼튼히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늘리세요. 겉으로 보이는 자산 늘리지 마시고, 폼 잡으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좀 얘기가 뭐 두서없이 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